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 마케팅 5주차 시간입니다. 실무 마케팅을 시작한 지 벌써 5주차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진행해야 될 내용은 실무 마케팅 학습 내용 중에서 시장 세분화 전략의 전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 전략의 전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수직적 마케팅을 저희들이 실무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수직적 마케팅에 일하는 부분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 세분화는 사업 단위의 전략, 즉 기업 목표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사업 단위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STP 전략의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세분화 전략의 핵심은 시장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은 그 시장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유사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시장으로 나눠놓고 보면은 잠재 고객을 찾아내기도 쉽고 시장을 공략하기도 쉽다. 즉, 전체의 시장에 한 번에 공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전략이나 많은 제품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전체의 시장을 좀 유사한 패턴끼리 구분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에 맞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을 이렇게 어떤 유사한 그룹끼리를 구분해 놓고 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들을 선정하는 것, 그래서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의 고객 집단을 선정하는 것을 타겟 마켓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잘 구분해 놓고 나면은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명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이 명확해지면은 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고 그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과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거며 또 그 시장에다가 어떤 인식을 심어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고객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는 것은 우선 막 혼재되어 있는 전체 시장을 잘 정돈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잘 정돈된 시장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특정 시장을 선정하는 것, 이거를 타겟 시장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선정된 타겟 시장에 우리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또는 그 시장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라는 것은 우선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타겟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 이거를 우리가 흔히 듣는 STP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세분화 전략은 최초로 필립 포틀러 박사가 마케팅의 경영관리 5단계 중에 한 가지의 요소가 STP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의 경영관리 5단계를 리서치, 두 번째로 리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난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또는 컨트롤하는 이 5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SDP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 경영 관리의 5단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STP는 대량 생산과 대중 마케팅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하고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갖고는 다수의 고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고객의 니즈에 더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와 선호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STP 전략, 즉 시장 세분화 전략의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 세분화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나누고, 타겟팅에서는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포지셔닝에서는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활용한 전략의 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욕구의 정확한 충족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 우위의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 세분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나누는 건데, 시장을 나누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리콜,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즉 수요의 결집체 또는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마다 그 수요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누어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의는 즉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의 정의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들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작은 시장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필요성과의 개념은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려면은 일단 대량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다수의 고객들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주문 제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원투원 마케팅 또는 인디비주얼 마케팅을 전개하면은 자동차도 대량 생산한 자동차보다는 주문 제작한 차가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 것처럼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분 시장 마케팅은 이러한 개인별 마케팅과 대량 마케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개인별 마케팅보다는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기업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보게 되면은 크게 비세분화 전략,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는 거죠. 또는 완전 세분화 전략, 원투원 마케팅처럼 전체 시장을 완벽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나눠서 보는 완전 세분화 전략,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고, 나이에 의해서 나누기도 하고, 소득과 나이에 의해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는 지역별 세분화, 인구 통계상 세분화, 생활 양식에 따른 세분화, 상품 이익에 따른 세분화, 틈새 시장의 세분화,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강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을 그냥 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해 놓고 보면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잠재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렬해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정리되어 있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잠재 고객들 속에서 어떤 특정한 고객들을 선정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의 고객 집단을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타겟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객한테 각인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세그먼트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최초의 개념을 필립 코틀러 박사가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확장론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확장론을 얘기한 필립 코틀러 박사가 최초로 사용을 했고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경영관리 5단계에 보면은 리서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한 다음에 뭘로 컨트롤하냐면은 마케팅 믹스, 펌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걸로 컨트롤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실행한 다음에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졌다라는 거죠. 필립 코틀러 박사는 오셔가지고 STP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도 고령이시니까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발음도 좀 어눌하고 제가 듣기에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40분 끝나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100번 기념관에서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 한 4,500분 정도 아시는 분들만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저도 코끝이 막 찡해서 혼났는데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시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구루에 대한 예우죠. 이렇게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하고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이죠. 하여튼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후반 효과 할로 이펙트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업에 컨설팅을 하러 가면은 그 기업의 직원들 책상 위를 유심히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뭐가 있을지. 되게 기업에 가면은 이게 모니터가 있죠.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고 이제 그 옆에 서류 같은 것들이 조금 있고 책이 한 부분씩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제가 그분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또 친하고 그러니까 김남두 교수의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 사람이 많이 아픈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책상 위에는 예를 들면은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원론,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영의 실제 이런 책이 가끔 꽂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이 사람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유심히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책상 공간은 여러분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원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난 태어나서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사람 안 계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죠. 그리고 넓은 책상을 쓰잖아요. 그 의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저 자격증이나 이렇게 책이 꽂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안 꽂혀져 있고 영어로 된 원서들이 꽂혀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병원에 가셔서 이런 의사 보셨습니까? 의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그 원서를 꺼내서 이렇게 막 책장을 넘기거나 체크를 해가면서 진단을 하거나 진단서를 써주시는 분 혹시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 얘기한 인하대병 정신과에 있는 제 친구놈은 교수가 되면 자기 이제 방이 생긴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난안을 사갖고 갔더니
걔 방에 딱 들어가니까 뒤에 의학 전문서적이 쫙 꽂혀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언제 산 거야? 이렇게 저쪽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게는 이게 자기 방이 생기면 와서 업체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간대요. 이렇게 세팅을 다 해주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후광 효과라는 거거든요. 의사들은 뭐 레지던트, 인턴, 전문의 뭐 해가지고 하여튼 한 20년 가까이 자기가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문의가 됐는데 오는 환자들마다 내가 다 이렇게 공부했다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원서를 내 이런 거 다 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때가 노랗게 낀 가운을 입고 있고 조그마한 티테이블 같은 데서 앉아서 진단서를 써줬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진단서 갖고 약을 먹으면은 병이 더 도질 겁니다. 병이 더 도질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 경영자도 보고 관리자도 보고 저 같은 사람도 와서 보고 다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책상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전문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요 과정에 들어오실 정도로 관심이 있는 업무를 하고 마케팅과 관심이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책을 2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권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피터 드러커 박사가 1954년도에 쓴 더 프랙티스 오브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경영의 실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 원래 법학자자 경제학자예요. 근데 경영학을 원래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경제학이 한 챕터였는데 지금은 경영학이 경제학보다 더 커지게 됐는데 그게 이 경영의 실제라는 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학을 이렇게 크게 키워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50년, 60년 가까이 된 책이고 페이지 분량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60년 전에 써놓은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10장도 못 넘기고 다 주무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라딘이나 S24 같은 데 가서 제일 싼 거 15,000원, 13,000원짜리 있더라고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된 거.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주문해서 사셔가지고 절대 집에다 갖다 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책상 위에다 갖다 그냥 꼽아놓으면 됩니다. 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 사람이 이걸 아는구나. 이 책을 읽었구나라고는 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가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권이 너무 적다, 2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케팅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마켓 3.0, 4.0 이런 것도 필립 코틀러 박사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립 코틀러 박사가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분의 생각을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필립 코틀러 박사 이름을 이용해서 정리한 거죠. 근데 마케팅 원론은 그것도 책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워서 읽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수업 들으면 다 들으니까 STP에 대해서 듣고 읽지는 마시고 사셔서 집에 갖고 가지 마시고 책상 위에다 꼽아놓으면은 그게 할로 임팩트, 후광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은 아는 사람이구나, 경영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필립 코틀러 박사는 살아계시는 구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STP는 대량 생산과 대중 마케팅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TP의 기본 가정은
대중 고객을 작은 그룹으로 쪼개면 쪼갤수록 회사의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전체 고객들한테 다 팔면은 수익이 가장 높아요. 전 세계 브랜드 가치를 매년 평가하는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조사를 브랜드 에쿼티 조사를 하면은 100년 동안 10위 안에 드는 회사가 있어요. 한 개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00년 동안 브랜드 가치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회사예요. 지금도 10위 안에 들고.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코카콜라는 까만색의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 다 공급을 하죠. 수익이 엄청나게 나니까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할 때 독일을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발명되고 대중화된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1914년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포디즘이라는 걸 만들어요. 1914년도에 자동차 헨리 포드가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 미국 전역에는 자동차 회사가 포드사만 있진 않았겠죠. 다른 회사도 많이 있었겠죠. 몇 개의 회사 정도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1914년도에는 지금도 뭐 자동차 회사가 많이 있지만 포드가 그러니까 1914년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포드가 10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14년에 드디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시발 자동차래요. 시발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이 좀 그런데 그거를 만들 때 도랑통으로 이렇게 뚜닥뚜닥 해가지고 외형을 만들고 미제 찝차에 엔진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수공업으로 그 차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가내수공업처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포드가 하기 전에는 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뚜닥뚜닥 해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포드사도 그랬을 거고 GM도 그랬을 거고 다른 회사도 다 그랬을 건데 그때 당시에 14년도 당시에 미국 전역에 자동차 공장이 몇 개 정도나 있었겠느냐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장님들은 몇 개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의견을 물어서 가장 가까운 숫자를 대주시는 조한테 점수를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시가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점수를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정도 될까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검색하면은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점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아니지. 엄청 지금도 되게 많은데. 자, 너무 오래 끌 건 아니고요. 결정을 해서 숫자로 불러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냥 의견 취한 거예요.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70개? 직관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다른 거 조장님들이 적어주십시오. 몇 개인지 더될것 같아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숫자 하나.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조한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조. 정답 숫자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숫자에 가까운 숫자를 적어주신 조한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서 주십시오. 저한테. 하라고 했었는데.
네, 좋습니다. 자,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1조는 90개, 2조는 5개. 이렇게. 편차가 엄청나게 크죠. 한 번씩 바꿀 기회를 드릴까요? 실제로 1914년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헨리 포드사가 만들 때 당시에 미국에는 97개 정도 되는 헨리 포드 자서전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97개가 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헨리 포드사를 빼고 나머지 96개 회사는 다 어제 만들던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헨리 포드가 하고 난 다음에는 헨리 포드가 만든 모델 T라는 그 차가 10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뭐 3천만 원 하는 거다 하면 300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19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부자들의 장난감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하고 비싼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타지 못하는. 근데 헨리 포드가 미션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은 미국의 전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씩 있게끔 하겠다. 그게 자기의 미션이다. 이렇게 적어놨었다. 가격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차를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리니까 1960년도, 70년도에 와서는 모델 T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깔렸겠죠.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차를 갖고 있겠어요? 비싼 차를 타고 싶죠. 저 고급 차를 타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헨리 포드한테 와가지고 이게 T카가 정말 좋다. 근데 이제는 노란색 T카도 만들고 유선형 차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헨리 포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근데 우리 포드사는 앞으로도 더 까만색의 T카만 만들어서 가격을 더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1950년도에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인 슬로원이라는 사람, 제네럴 모터스의 창업자인 슬로원이 나타나서 자기네들도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우리는 유선형 차도 만들고 노란색, 하얀색 차도 만들고 한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포드사는 한 번도 GM한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 대중화의 시장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헬리코틀러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시장에다 팔면은 수익은 코카콜라처럼 좋아질 수 있는데 고객의 니즈나 선호를 맞출 수가 없어서 유선형 차나 뭐 예를 들면은 노란색 차나 이런 걸 해달라는 걸 맞출 수가 없어서 많은 고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리코틀러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정의는 소비자들이 노란색 차를 원하고 하얀색 차를 원하고 유선형 차를 원하는 것처럼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작은 시장으로 나누는 것,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내수공업으로 뚜닥뚜닥 차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인디비주얼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아주 좋은 스포츠카나 명차들은 주문 제작하죠. 주문 제작해서 하는데 그 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개인별 인디비주얼 마케팅은 개인의 요구를 다 맞출 수는 있지만은 가격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매스 마케팅, 코카콜라 같이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다 공략하려고 하면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다수의 고객들을 상실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적절하게 세분화하고 그거에 맞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비세분화, 완전 세분화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특정한 규모로 꼭 쪼개는 거를 뭐 소득, 우리가 경차, 중형차, 대형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소득에 의한 세분화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형차를 타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경차를 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이에 의한 세분화, 또는 소득과 나이에 의한 세분화로 시장을 쪼개놓고 그 시장에 맞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나눌 때는 메저러빌리티,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충분한 규모,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쪼개야 된다. 당연하겠죠. 시장을 어떻게 구분을 해놨는데 측정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규모도 없어 하면 시장 마켓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봤던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지리학적 세분화, 사이코그래픽적 세분화, 소비자 행동에 따른 세분화 또는 편익에 의한 세분화로 시장을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결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다수의 고객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